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퍼레이드 시작합니다.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해 대통령실 참모들이 국회에 출석합니다. 야권은 질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과 관저 증축 논란 등의 공세를 벼르고 있어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 이채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는 지난달 1일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야권은 오늘 열리는 국회 운영위 질의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대통령실 관저 증축 의혹 등을 따져 물을 전망입니다. 어제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도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의 조사 책임자였던 권익위 국장 사망을 두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권익위 수뇌부에서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 김건희 명품 가방 종결, 이것 때문에 이러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당은 민주당의 외압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부인 가방 관련해가지고 10배의 자료 요구를 했고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요구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폭력 아닙니까? 여당은 운영위에서도 검찰 수사심의위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며 야당 공세를 방어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위는 다음 달 3일 예정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도 채택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역사관 논란 속에 13시간 만에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등 김 후보자의 답변이 논란이 됐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역사관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은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를 집중 캐물었습니다. 김 후보자가 2018년, 문 대통령은 건국이 1919년이란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을 물었고,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김 후보자는 나라가 망했기에 국적은 일본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이 됐어요. 재차 질문이 이어졌지만 김 후보자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한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여야 진보 보수를 따라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입장을 놓고도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과 날을 세웠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저도 뇌물죄죠.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노동 현장 경험이 많은 후보자라며 야당이 검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과를 강요한다며 옹호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 사이 고성과 설전이 이어졌고 청문회는 13시간 만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나선 친일 공세에 대통령실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괴담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과거 민주당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게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회의실에 독도 사진과 함께 독도를 지키겠다는 문구를 내건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가 의심된다며 진상조사단까지 출범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군 정신교재에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현한 것과 독도 방어훈련 비공개 등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한쪽에서는 독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독도를 팔아 넘기는 일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시료 지배하는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친일몰이에 국민은 속지 않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도대체 괴담 선동의 끝은 어디입니까? 오직 정부 공격령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과연 공당이 맞는지. 민주당은 집권 당시인 2018년 평창올림픽 때 한반도기에서 독도가 빠진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누구나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독도를 방문하자 조용한 외교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독도는 우리가 우리의 땅이라고 외치지 않아도 독도는 역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땅입니다. 독도가 정치 공세의 소재로 이용돼 소모적인 논쟁만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MBC 사장 선임 권한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진 선임에 대해 법원이 임명 집행 정지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야당이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유지돼 왔던 2인 체제 방통위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을 한 건데 이로써 MBC 경영진 교체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임명 10시간 만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임명했습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권태선 이사장 등 기존 이사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방통위 구성 자체가 위법적인 상황에서 합의제 행정기구의 어떤 구성 원리에 따라서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법원은 5명이 아닌 2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것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며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방통위는 야당이 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2인 체제가 됐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권 이사장 등은 후임 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이어가게 됐고 MBC 경영진 교체도 기약 없이 미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을 출범시키면서 대통령실이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최병목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대통령실이 직접 정부가 독도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양측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한쪽에서는 독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석연치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반국가 세력으로 오인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십시오. 있지도 않는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희를 묻고 싶습니다. 노화돼서 재설치한다는 내용을 알고도 왜 야당은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뜨리는 건가요?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령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과연 공당이 맞는지. 네, 최평론가님, 들으신 것처럼 네. 대통령실은 야당이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독도 이슈로 대통령실과 야당이 정면으로 충돌한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은 빌미를 제공한 측면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용산 전쟁기념관과 광화문역이나 잠실역, 안국역 같은 데에서 독도 조형물을 철거한 부분. 네. 이거는 전쟁기념관은 서울시 관할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일 수는 있다. 그래서 이제 빌미를 제공한 측면은 있는데. 사실은 독도 지우기라는 것이 이제 리모델링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서울교통공사가 공문을 보내서 네. 자, 안전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하는 차원. 그러니까 그 독도 조형물뿐만 아니고 여기 광화문 역사에서 다른 것들도 지금 재정비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미 또 철거 예정인 독도 관련한 조형물 아니고도 철거 예정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철거하고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맞춰서 새롭게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게 지금 교통공사 측의 입장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게 독도 지우기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하나. 그다음에 독도는 지금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 경비대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무슨 재주로 윤석열 정부가 독도를 지우죠? 지울 방법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 점으로 본다면 자꾸 이걸 독도 지우기라고 그러면서 무슨 친일 프레임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의 덮어 씌우기는 제가 괴담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적어도 빌미를 제공한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독도 지우기로
공세를 펴는 것은 지나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빌미를 준 측면도 있다고 하셨지만 독도 지우개 의혹,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첫 번째로 내린 지시였거든요. 네. 왜 이 시점에 이 지시를 내린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좀 약간 친일적인 뭐 친일이라는 게 뭐 적극적 친일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느끼기에 너무 일본의 선의에만 기대는 그런 정부의 모습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낙연 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임명이라든가 뭐 김문수 지금 지사 논란 우리 또 따져보겠지만 뭐 그 지명이라든가 뭐 좀 전에 방송에도 나왔지만 그 정신교육 교재에서 뭐 독도 분쟁 지역 이런 부분을 표현을 지웠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일련의 그 과정들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빌미를 줬고 정치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호재인 게 당연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우리 최병묵 편집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뭐 지하철역이나 뭐 박물관에서 사라진 이런 것들을 너무 크게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명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좀 더 지켜보고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야당이 비판하는 건 당연한데 비판을 넘어서면 일반 국민들 중도층에서는 저거 역시도 자기 진영을 위한 이익을 위해서 좀 너무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의 정부의 일련의 과정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비판하는 것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보지만 과도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 야권에서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더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분석을 좀 해주셨고요. 이 여야 간의 역사 공방이 결국 독도 이슈까지로 번진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30일에 새 역사 검정 교과서가 공개가 되면 이 정치권의 역사 논쟁이 한층 더 격화될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들여다보지 못했으니까 이제 그 나온 뒤에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아마 민주당은 또다시 이 새 역사 교과서에서도 역사 교과서가 상당히 두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현대사, 근현대사 부분에 아마 친일 프레임을 뭔가를 씌우려고 시도를 할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와 이 친일을 엮어서 지금 그 이른바 정치적으로 좀 호재를 맞았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교육부가 어차피 검정 교과서 승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제대로 대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지레짐작으로 또 새 역사 교과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성급하고요. 아마 나온 뒤에 한번 보시죠. 네. 그런데 일련의 과정들을 좀 보면 민주당 지도부에서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서도 뭐 비판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독도 지우개 의혹까지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공세를 펴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일거든요. 저는 김민석 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의 계엄령 관련 발언은요, 지지층을 향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자기 지지자를 모으고 뭐 당대표도 되고 싶고 더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뭐 조형물이 사라진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개 사안 외에 일련의 다른 부분들은 지나치게 현 정부가 국민의 정서를 자극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너무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지나치게 선의만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전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서 선의만 기대서 하는 게 맞냐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정부는 같은 우를 범하죠? 그런 부분에서 분명한 비판의 지점들은 있고 그것이 중도층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까 제가 야당이 과도한 것도 안 좋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은 지금 현 정부의 자세가 훨씬 더 마이너스가 크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또 다른 갈등의 불씨도 예고가 돼 있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야당의 현안 질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여기서 또다시 이 김 여사 문제 등을 놓고 야당과 대통령실이 충돌할 분위기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뭐 사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입장이 확고합니다. 지금 그 김건희 여사 문제는
그 검찰에서 수사가 거의 매듭 단계에 와 있지 예.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검찰 수사를 결과를 좀 지켜보자는 판단일 거고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뭐 특검 얘기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진전되거나 아니면 양보하거나 하는 그 얘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지만 현재 그 검찰에서 아주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거기에서 무슨 새로운 그 국면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사안에서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3시간 만에 파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김 후보자의 역사관을 문제 삼으면서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청문회 주요 장면 모아봤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역사적으로 다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저도 뇌물죄죠.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뭐 그걸 모르십니까? 아니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그럼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이런 후보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역대?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민족 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냥 나가세요. 진행 절차. 자, 위원님들. 거기서 얘기 왜 나옵니까 지금?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라는 이 김 후보자의 발언이 파행을 촉발을 했는데 이 논란이 된 발언 두 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요, 뭐 제가 부족하지만 평상시에 중립적 사고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자의 이야기는요, 중립적 사고가 불가능해요. 좀 사적인 감정이 너무 복받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자, 일제시대를 보세요. 우리 국민은요, 억울한 희생자이자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게 국민 정서에 맞고 국민적 시각에 맞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대한제국 국민이라는 말을 못한 거지 안 한 게 아닙니다. 그거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본이 잡아가서 죽이고 고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요, 우리나라는 살아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지향했기 때문에 독립운동이라는 걸 했고 마침내 우리나라를 찾은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방을 하고 광복을 했겠습니까? 저런 말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말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공직에 나서는 사람은 사적으로 술자리에서 자기 생각은 좀 이래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공직에 나갈 사람이 국민을 향해서 할 말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자 지명을 대통령께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 정부에 굉장히 큰 피해 요인 내지는 굉장히 뭐랄까 안 좋은 영향 요소로 저는 크게 작용할 거다 앞으로. 저는 이런 우려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립적 사고가 불가능할 정도로 화가 난다 이런 아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이제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그 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죠. 우리한테. 뭐 그리고 1910년에 우리가 국권을 상실했다. 우리 역사책에서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국민 정서적으로는 다 옳은 얘기예요.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가 국권을 상실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냥 이제 중립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1910년에 국권을 상실하고 1945년에 그 국권을 회복한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1910년부터 1945년 사이에 한반도 땅에 살았던 국민은 일본 국민이냐 한국 국민이냐 우리가 인정하기 싫죠. 그러나 일본 국민이에요. 국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보면 인정하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을 1910년부터 45년까지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국민들이 일본 국민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아마 전 세계에 있는 이 이른바 식민지라는 개념은 전부 다 역사를 다시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편하지만 이거는 사실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그거하고
그럼 노동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물론 뭐 질문하니까 답변하는 거지만 저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는 정서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런 거를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김 후보자의 역사관뿐 아니라 뭐 발언을 놓고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질을 놓고도 여야의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야당에서는 극우 유튜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직에 나오시려면 적어도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그다음에 편향되지 않게 행정을 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노조에 관한 것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희생자나 뭐 이런 어떤 좀 약간 우리 그 사회에서 뭐 좀 피해자나 갖지 못한 계층에 대한 어떤 인식을 표현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저는 이건 뭐 극우라고 표현하는 거 외에 극단, 독선 뭐 이런 걸로 표현하는 거 외에 어떻게 저걸 표현할 수 있는지 저는 단어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 정부 여당이 김문수 후보를 밀고 가면은요, 저는 중도층은 싹 다 잃을 것 같은데요.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데요.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시나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온 인사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미래를 전망해 보자면 저는 뭐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사실은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으로서는 좀 적절하지가 않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볼 측면이 굉장히 많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온 스타일을 보면 그냥 임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또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뭐 윤석열 정부가 져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법원이 MBC 사장 선임 권한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문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2인 체제 방통위에서 박문진 이사들 임명한 거 사실상 위법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어떻게 의미로 받아들이셨나요? 자, 이게 그 집행정지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이제 가처분 사건이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로 저런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위법이라고 했지 위법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퉈볼 그 여지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작년 12월에 그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을 봐도 사실은 이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또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다 나와 있어요. 그게 그 어제 나온 저 결정하고 비슷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작년 12월 서울 고등법원의 결론은 그렇다고 해서 2인 체제에서 내린 결론이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어저께 그 판결하고 작년 12월 판결이 비슷한 듯 보이지만 결론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항고를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고등법원에 가서 다시 다퉈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상 뭐 모든 것이 그 방통위가 패소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섣부르다. 아직 첫 번째 판단만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판단, 세 번째 판단이 그 남았고요. 네. 그다음에 본안 소송이 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일 평론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방통위는 곧바로 항고를 예고를 했어요. 예. 이 본안 소송 결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이 MBC 경영진 교체도 기약 없이 미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KBS 이사회 재편과 같은 이 앞서 2인 체제 방통위 상태에서 진행된 판단들에 대해서도 야권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겠죠. 이런 판단이 나왔으니까. 근데 법적으로는 그것이 인정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는 게 네. 지금 우리 최병무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난해 12월에 판결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판결은 그 전의 것들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 전에 결정된 것들은 위법성의 소지가 있지만 이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인정한다예요. 그러면 이 판결 이후에는 위법성을 고쳐서 판단들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법원 입장에서는 그 전에 것들까지 이거를 소급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이 판결 이후에 위법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법성을 계속 그 지속하는
어떤 행위들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런 판단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법원이 위법성을 지적했잖아요. 예. 근데 그 위법성을 알면서 계속해요? 그러면 법원 입장에선 이거는 위법하다고 해야죠. 그러나 그 전에 한 거는 이미 결정이 내려진 거니까 이걸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제가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네, 근데 이제 경영진 교체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진 MBC도 있지만 네. 거기다가 KBS도 있고 YTN 문제도 있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 개별적으로 좀 다뤄져야 될 부분이죠. 뭐 이게 그 직무정지, 집행정지 부분에 관해서 어제 법원이 저런 결정을 내렸다고 그래서 이게 본안 소송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까지 다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것도 다 무효로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개별 사건에 관해서 아마 그 뭐 집행정지나 뭐 이런 거를 신청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데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어제 판결이 원래 8월 5일에 그 신청을 했었죠. 소송을 제기해서 8월 26일에 나왔잖아요. 한 20일 정도 걸렸어요. 그렇게 되면 뭐 서울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결정 내리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게 돼서 빨리 이 불확실성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정지 상태 이걸 좀 법원이 빠른 결정으로 신속한 결정으로 좀 해소해 줬으면 가부간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면요. 물론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판단이 본안에 대한 판단은 아닙니다만 이번 법원 결정이 지금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위원장의 헌재 심리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좀 보시나요? 뭐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만약에 본안 재판이라면 영향이 뭐 거의 결정적일 거예요. 그런데 이건 본안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본안 재판에서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헌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재보궐선거 저희가 앞두고 있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호남 쟁탈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양측의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상태입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흐르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조국혁신당은 누가 더 좋은 사람과 정책을 내놓느냐로 경쟁할 것입니다. 무조건 당연히 도와달라고 지지를 부탁하는 정치 세력을 넘어 호남의 발전과 미래를 책임지는 비전과 역량을 갖춘 유일 정치 세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민주당에 대해 고인물은 썩는다 같은 발언으로 견제구를 던졌고요. 최근 전대 과정에서 이 호남 홀대론이 나온 민주당은 호남 민심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양당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뭐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가 있잖아요. 그 비례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훨씬 높은 지지를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국혁신당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혁신당 입장에서는 비례 의원만으로 지금 당을 이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의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지역의 기반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선거는 지자체장 선거로 이어집니다. 그럼 그 전에 있는 재보궐에서 본인들의 지지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승부를 좀 민주당과 겨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양쪽이 상당한 경쟁을 호남에서 할 것으로 그리고 그 경쟁 과정에서는 서로에게 약간의 어떤 비판을 넘어선 발언들도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민주당, 조국혁신당 호남에서 어디에 손을 들어줄까요? 조금 애매하죠. 기록상 보면 애매합니다. 지금 이제 영광군수하고 곡성군수가 이번에 재보선을 하는데요. 그 재보선과 그 영광 곡성의 지난 총선 때의 그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면 진짜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라고 하는 정도에 근접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물에 따라서는 그 누구든지 다 당선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10월 재보선이 그 호남에 2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인천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도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낸다면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에 어부지리를 줄 가능성이 있죠.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종합적으로 그 호남 2개와 다른 지역 2개를 가지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정치적 협상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죠. 네.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상황 정리해 주셨는데요. 민주당 내부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김부겸 전 총리가 정치활동 재개에 나서면서 이 민주당을 향해서 이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볼 거냐고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김 전 총리가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죠.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네. 김동연 경기도지사 예. 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분 중에 한 분은 구심점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 구심점 역할을 하려면 비명 세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비명이 있긴 있지만 세력화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세력화하려고 나서지 않는 한. 근데 스타일상 김부겸, 김경수 이 두 분은 그런 스타일이 또 아니에요. 네. 김동연 지사만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두 분에 비해서 뭐 정통성이라든가 뭐 정치적 기반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해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구심점 역할을 딱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큰 분들이다라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 그래서 저도 김부겸 전 총리 측 인사를 한 두 분 접촉을 해봤어요. 반응이 틀립니다. 어떤 반응이요? 한 분은 아니 그냥 원로로서 좀 답답하니까 목소리를 좀 더 내겠다는 얘기지 네. 정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또 한 분은 그럴 거면 왜 이 시점에 그렇게 그렇죠. 나왔겠느냐. 이 두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같은 김부겸 예. 전 총리 측 분들인데도 지금 반응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지사까지 민주당 내에서 3김이 형성이 됐거든요. 네. 어떻게 견제 세력이 될까요? 그 독자적으로 이게 이른바 자생력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10월 이제 두 가지 사건에 관한 재판 결과를 지금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법조계의 관측이에요. 근데 그 관측대로 만약에 유죄를 받게 됐을 때 그게 확정적인 판결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 체제가 크게 흔들릴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재명 대표가 이러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거와 1심 판사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MBC 박무진 이사 효력에 관해서 1심 판결을 받아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크게 흔들리잖아요. 그것처럼 만약에 유죄 선고가 10월에 나왔을 때 크게 흔들리고 네. 그러면은 정치적 공간이 민주당 내에 생겨요. 그렇게 되면 그 반사 이익을 저는 민주당 내의 3김이 받아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자생적으로는 어렵지만 이재명 대표가 흔들리는 그 공간을 3김이 조금 파고 들어갈 여지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10월이 기점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오늘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동안 물가 인상 등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현실화에 나선 겁니다. 이번 한도액 인상은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대한항공 김포행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활주로에 멈춰서면서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이 2시간 반 동안 중단됐습니다. 이로 인해 승객 170여 명이 비행기에 갇혀 불편을 겪었고 제주공항발 항공기 29대와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 12대 운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고장으로 멈춘 기체는 어젯밤 11시 30분쯤 견인되면서 항공편 운항은 재개됐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타이어 결함으로 항공기가 이륙하지 못했다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직접 송금했습니다. 지난주 법원 판결에 따라 역대 최대 위자료를 완납한 건데요. 하지만 노 관장 측은 돈만 주면 그만이냐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은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이 공동으로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로 역대 최대입니다. 김 이사장은 즉시 항소하지 않겠다며 사과했고 원고인 노소영 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자료 20억 원 전액을 노 관장에게 보냈습니다. 김 이사장 변호인은
김 이사장이 해외 출장 나가기 전에 직접 은행에 들러 송금했다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사전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다며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다만 노 관장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와 별도로 1조 3천억 원대 재산 분할을 포함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직접 송금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결 이후 양측이 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본과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근본 소송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인 노소영 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 관장 측에서는요, 이 김 이사장 측의 계좌번호 정보도 넘긴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반발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 위자료를 전달해도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건가요?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죠. 다만 지금 그 노 관장 측이 어떻게 보면 여전히 이 상황의 속에 대해서도 어떤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김 이사장 측에서는 미안하다, 사과한다라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그 판결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이 계좌번호를 준 적이 없다. 특히 요즘 계좌나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 정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라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에 대해서 지금 김영 이사장 측 같은 경우에는 소송 기록, 특히 노 관장 측에서 이 증거로 제시했던 내용 중에 이게 서로 이제 최태원 회장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생활비를 지급하는 그 계좌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그 계좌로 보냈을 뿐이고 또 그 또한 이제 판결문 자체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다라는 취지에서 확정적인 변제금을 지급하고 더불어서 원금 플러스 지금까지 지은 이자까지도 보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노 관장 측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돈을 지급하는 것 과정에서 미리 연락을 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계속 대립각을 세워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혼 소송 중에 나온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노 관장 측에서는 정서적으로는 좀 서운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일반인으로서는 20억 나흘 만에 입금한다 쉽지 않은데 이렇게 빠르게 입금한 배경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김희영 이사장 측에서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소영 관장 측의 사과도 한 마당에 본인이 이 판결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보이고요. 특히 항소 포기서까지 같이 제출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결정도 판결도 존중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법적으로 생각해 보자라고 한다면 일단 가지폐기 가능한 또 부분이 있고 지연이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폐기 가능하다는 것은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도 노소영 관장 측에서 집행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연이자 그러니까 소송촉진법에 따르자면 그러니까 소장이 이제 송달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 이자가 붙거든요. 그러면 20억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갚지 않고 그대로 뒀을 때는 1년이면 2억 4천만 원의 이자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자까지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먼저 변제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법률상 이익은 있었을 것을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상황과 기류가 다소 복잡해 보입니다만 지금 기류로 본다면 노소영 관장 측이 항소할 가능성 있을까요? 지금 30억을 청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20억을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항소한 것은
패소 부분에서 항소하는 것이지 승소하는 사람이 항소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도 30억 청구했는데 20억만 인정받았다라는 생각으로 10억 원에 대해서 고등법원으로 가지고 갈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상대방 측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항소를 포기했는 입장에서 과연 항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상 이른바 상간녀 소송에서 인정되는 금액에 비해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노소영 관장 측에서 심리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고 하면은 항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항소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은가 예측을 해봅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이 위자료 20억 원, 그동안 법원에서 판단한 위자료 액수 중에 사상 최고 금액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건데 이 판결로 인해서 어쨌든 사례가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있을 이혼 소송, 다른 소송에서도 위자료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나요? 사실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서초동이 좀 술렁거리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간녀, 상간남 소송에서의 위자료 인정되는 기준이 한 3천만 원 정도거든요. 정말 좀 많이 나온다 하면 5천만 원 정도가 일반인들의 소송에서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20억이 인정됐다라는 것은 그 상한선이 뚫린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20억이라는 금액은 아무래도 최태원 회장이 재벌이고 그리고 재산 상태가 일반인과 다르다는 점도 고려되었다라는 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만약에 최태원 회장과 김영희 이사장에게 일반인들에게 인정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부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위자료의 성격이 조금 희석될 수 있다라는 점도 재판부가 고려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상간녀 소송에서 무조건 20억이 인정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였던 위자료 기준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텔레그램에서 특정 여성의 얼굴과 엉뚱한 사람의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 중에는 10대 학생들,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딥페이크란 것 자체가 딥이란 것은 딥러닝, 그러니까 인공지능 플러스 페이크는 가짜 아니겠습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한 얼굴과 몸에 합성한 가짜 어떻게 보면 동영상 이렇게 보존되는데 말은 가짜라고 하지만 얼굴이 있고 몸이 있다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피해자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 굉장히 모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텔레그램에서 전국 중고등학교 더불어서 전국에 있는 유명 대학교 나아가 이제는 이 여군에 대한 것 대상까지도 해서 이게 성착취물이 지금 제작돼서 유포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밝혀져서 지금 그 한간에 굉장히 뜨거운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최근에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실무적으로 이런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는 학교를 넘어서 이제 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 특히 여군을 대상화해가지고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특히 여군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능력글이라고 것을 요청을 하면서 사진 또 그리고 개인 정보로서의 어떤 그 소속, 군번 그리고 심지어는 휴대폰까지 하면서 사람을 특정해서 인격적인 모욕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확실한 그 대대적인 수사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성범죄 중고교생이 포함된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범죄가 굉장히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처벌 조항도 좀 진흥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10대에 대한 처벌이 내려진 적이 있나요? 이거 관련해서?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요. 피해자 중에 10대가 있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가해자 중에 10대가 있는 것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특히 이 딥페이크 성착취 관련 범죄가 지난 3년간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세에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21년에는 156건에서 그 다음에 160건, 180건에서 2024년에는 1월부터 7월까지 29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실제로 입건된 피의자가 178명인데요. 그중에 10대가 무려 131명입니다. 그렇다면 73%가 넘는 수치인 것인데 그만큼 10대들이 사실 이 딥페이크 범죄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어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들에게까지 확산하면서 학생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교사 단체도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교육당국의 대책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교사 노조 연맹 같은 경우에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수도 없이 많아서 충격적인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중학생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특히 텔레그램이라는 보안성 높은 그 SNS를 활용해서 이런 성범죄를 하는 케이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개별 학교 단위에서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적인 단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신고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데 결국 나아가 제도적으로 봐서 특히 이렇게 그 보안성이 높은 그 메신저에 청소년들을 사용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 장치까지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수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뭐 처벌 조항도 좀 더 촘촘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력 발전소 등 에너지 기관 시설을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해 공격했습니다. 15개 주 에너지 시설을 겨냥하면서 최근 몇 주 동안 이뤄진 공습 중에 가장 큰 규모였는데 민가도 폭격을 받으면서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저수지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연결된 수력발전소에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데사 지역에는 운송회사 일대에 쏟아진 미사일로 마을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Підрозділи довго не могли виїхати на місце ліквідації через те, що була дуже затяжна повітряна тривога. Для нас це дуже велика небезпека. тому 러시아군이 현지 시간 26일 우크라이나 전역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120발 이상의 미사일과 100여 대의 샤헤드 드론으로 15개 주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По більшості наших регіонів від Харківщини та Києва до Одеси і наших західних областей багато пошкоджень в енергетиці. 러시아 국방부는 지정된 모든 목표물이 타격을 입어 정전이 발생하고 최전선으로 무기 수송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북서부와 동부전선 인근에서 민가도 폭격을 받으며 7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에 러시아 본토의 장거리 무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재차 요구하면서 자체 생산 무기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개한 최신의 드론 투입이 예상되는데 실제 이날 러시아 사라토프에서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고층 건물을 타격해 4명이 다쳤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네, 인간에게 한계는 없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건요. 한 영국인 할머니가 자신의 102번째 생일을 맞아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하는 모습인데요. 이 할머니는 나이가 들더라도 아무것도 포기하지 말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하산 보호장구를 착용한 백발의 할머니가 상공 2100m에서 안전요원과 함께 뛰어내립니다. 주인공은 영국의 마네트 베일리 할머니로 102세 생일을 기념해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한 겁니다. I feel it's mission accomplished. Door opened. I thought there's nothing more I can do or say. It's just jump. I shut my eyes. We seem to travel at a very fast speed. 낙하산이 보이자 지상에선 환호성이 울리고 할머니의 무사 착지에 지인들이 달려와 축하합니다.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출신으로 해군 여군 부대에 복무했던 베일리 할머니는 이번 도전으로 2017년 세워진 영국 최고령 스카이다이빙 기록을 깼습니다. I've been waiting for this day and counting the days and always saying to myself, I've got to keep alive and I've got to keep on my 2 feet and not fall over. I'm delighted. 할머니의 도전은 처음이 아닙니다. 100세 생일 땐 레이싱카를 타고 자동차 경주용 도로를 시속 210km로 질주하기도 했습니다. 베일리 할머니는 용기를 북돋는 소감도 잊지 않았습니다. Whatever happens, don't give up until you're forced to.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온몸에 기름을 바르고 레슬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불가리아 북동부의 체르나 마을입니다. 시합에 나선 선수들이 경기 시작 전 온몸 구석구석에 식용유를 바르는데요. 페얼리반이라 불리는 이 남성들은 5일 레슬링 대회 참가자들입니다. 이 대회의 재미는 바로 이 기름에 있는데요. 온몸에 발라져 있는 기름 때문에 서로를 잡기조차 힘든데 그것을 극복하고 상대를 쓰러뜨려야 합니다. 네, 그냥 레슬링을 하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5일까지 발랐으니 보통 힘든 게 아닐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레슬링 경기는 보통의 경기보다 더 큰 체력과 기술을 요구합니다. 이 스포츠는 터키의 소수민족 전통인데요. 불가리아에 거주하는 터키 소수민족들도 이 문화를 계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불가리아의 공산주의 시절에는 개최가 금지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전통을 되살리고 계승해 나가는 의미로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네, 보는 재미도 있지만 알고 보니 뜻깊은 대회였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정이었습니다. 지난 밤사이에도 서울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폭염특보는 강원 동해안 지역으로만 해제가 됐고 그 외 지역은 여전히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반면 동풍이 부는 동쪽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강릉과 포항 29도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다가 전국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는 오늘 오전부터 모레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영남 해안에 최대 80mm, 강원 영동과 제주에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도 더위는 계속되겠고요. 당분간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에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